안녕하세요. 빅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빅설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헌신해봐야 헌신짝 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에 참 많은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멋모르고 한 남자에게 푹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교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에게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자주 와서 떡라면을 먹고 갔던 단골이 그 남자였죠. 고시생들이 많은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공부 중인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많았는데 제가 고시생과 사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당시 저는 돈을 버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 옆에 누군가를 둔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거든요. 그래도 자주 보면 정이 든다고 제가 일하는 분식집에 그 사람이 거의 매일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고시원에 초대하더라고요. 그 작은 방에서 믹스커피를 조심스레 타서 주는 그 남자의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너무 초라한 방이죠? 하며 머쓱하게 웃는데 그 남자의 소박함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만 해서 그런지 사람이 참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둘이 산책을 하며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어도 즐거웠고 김밥 두 줄 가지고 소풍을 가는 것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상혁 씨는 무슨 시험 준비해요?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어렸을 적부터 검사가 꿈이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걸 눈 감아주는 검사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대쪽 같은 검사가 되고 싶어요. 상혁 씨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효진 씨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을 받아주세요. 일평생 일만 하며 연애를 꿈꿔보지 못한 저로서는 그 남자의 말이 어찌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 남자의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장장 3년 동안 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그 남자의 매력에 빠져 물불 안 가리고 힘든 고시 생활을 옆에서 기다려 주었죠. 그땐 정말 이 남자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첫 연애이기도 하고 첫사랑이기도 해서 그랬나 봅니다. 가난한 고시생과의 연애는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마저도 너무나 행복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죠. 그저 지금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깊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나중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곤 했어요. 집안이 썩 넉넉하지 못했던 그 남자는 혼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일 그만두고 공부만 하라고 했어요. 남들은 하루 종일 공부해도 사법고시에 붙을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은 그 힘든 공부에 편의점 알바까지 하고 있으니 당연히 제가 그만두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언젠간 꼭 보답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대요. 나 합격하면 바로 결혼하자. 내가 호강시켜줄게. 나한테 여자는 이제 당신뿐이야. 지금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꼭 검사 사무 만들어줄 거야. 저기 나 믿지? 조금만 기다려줘.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로 저희는 부부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아내가 되어 열심히 분식집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저는 하루 종일 분식집 일을 해서 생활비,
학원비, 책값을 대주었죠. 게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사람이 먹을 도시락까지 손수 싸다 주었어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공부를 하려면 좋은 음식 먹고 체력을 비축해야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는 그 사람에게 엄마이자 아내였죠. 그러다가 언제 한번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저를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다. 부족한 우리 아들 챙기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유, 이 얼굴이 헬쓱하구만. 반찬이나 과일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애미한테 연락해. 알았지? 부모도 안 계신다면서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 아들 이렇게 챙겨주는 너한테 내가 더 고맙지. 정말 우리 상혁이 나중에 검사되면 다 너 덕분이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아들 좀 부탁하자.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누구보다 상혁 씨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남자의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서로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는 나중에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제 인생이 행복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죠. 그렇게 3년 끝에 사법고시 시험을 치고 결과 발표하는 날이 되었어요. 발표 날에는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떨리더라고요. 제발 이 사람이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결혼하자. 어떻게 됐어? 합격했지. 어머, 세상에. 우리 얼른 날 잡자.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마련하자. 너 이제 내 여자야. 내가 지금부터 너 고생한 거 싹 다 호강시켜줄게. 알겠지? 제 인생에서 아마 그날이 가장 행복했던 날이 아닐까 싶네요.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 결혼이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년간은 사이가 좋았어요. 남편이 검사이긴 해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전보다 살림이 나아진 것과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더라고요. 생활이 여유로워지니 싸울 일도 줄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남편의 다정한 태도가 어느새 변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연애 때 만난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쌀쌀맞게 변해 있었어요. 게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술은 또 어찌나 마셔대던지 안 그래도 술 한 잔만 마셔도 눈까지 벌게지는 사람이 거의 매일 만취인 상태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줄인다고 제게 약속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선배들을 먹자고 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어제도 잔뜩 마셔놓고는. 아, 하늘 같은 선배가 마시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빼? 아, 나 꿀물 하나만 타줘. 마시고 자게. 그래도 그렇지. 계속 이렇게 마시다간 건강 상하겠어. 당신 술도 잘 못하잖아. 아, 진짜. 당신 검사가 단순히 일만 잘해서 승진하는 줄 알아? 라인을 잘 타야 한다고. 어? 가뜩이나 내 동기들 다 집안 배경 빵빵해서 내가 옆에 설 자리가 없는데 이럴 때 선배가 주는 술이라도 받아먹으면서 비위라도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꿀물이나 가지고 와. 남편은 검사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니었어요. 주변 동기들이나 선배들 모두 집안도 좋고 게다가 다들 부유한 처가댁에 장가도 가서 빵빵하게 지원받고 지낸다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휩싸이더라고요.
어쩔 땐 여자 향수 냄새가 나서 물어보면 사회생활하느라 어쩔 수 없었어 하며 둘러대더라고요. 고시생 생활 오래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선후배 사이라는 걸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남편을 지켜보기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점점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당신 영어 읽을 줄 알아? 나도 학교 나왔는데 읽을 줄 알지. 그럼 수능 같은 거 보는 게 어때? 수능? 아니, 당신도 대학 나오면 좋잖아. 뭐 배우고 싶은 거 없어? 아니, 동료들 보면 다들 와이프가 전공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를 모임에 안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 거지. 나름 검사 와이프인데 전문적인 분야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나한테만 의존할 거야. 난 공부머리가 없어. 생각해보니 서운하네. 언제는 나 있는 그대로가 좋다며. 순박한 모습 그대로 간직해달라며. 지금 싸우자는 말이 아니잖아. 어? 냉정하게 생각해서 당신 검사 와이프인데 무시만 받고 살면 좋겠어? 책도 좀 읽고 경제신문도 좀 보면서 내 수준에 맞춰주면 안 돼? 날 위해 그 정도 노력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내 동기 부인들 다들 대학 졸업은 기본이고 석사, 박사 전문직인데 당신이 이렇게 집에서만 있는 게 솔직히 창피해.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못 맞춰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문화센터를 다니며 교양도 쌓고 책도 빌려 읽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머릿속에 들어가나요? 그래도 꾹 참고 남편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되기 위해 나름 살림하는 동안 틈틈이 책도 읽고 공부도 했죠. 그리고 그맘때쯤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사연 채널에 나오는 시어머니처럼 변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제게 매일 전화를 하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상혁이 아침 뭐 차려줬니? 콩나물국 해줬어요. 어제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길래. 콩나물이 뭐니? 풀떼기만 먹고 나란 일 하라고? 황태국이나 소고기 묵국 정도는 해줘야지. 걔는 고기 없이는 밥 한 술도 못 드는 거 몰라? 죄송해요. 내일은 꼭 그렇게 할게요. 밥은 새로 한 뜨신 밥 줬어? 아니요, 어제 밥이 많이 남아서. 아이고 이거사. 네 남편 요새 야근하느라 저녁도 자주 못 먹는다며. 그러면 아침에 헌밥이 있어도 무조건 뜨끈뜨끈한 새밥 해서 먹여야지. 너 우리 상혁이 건강 해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새밥만 해줄게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짐 싸서 올라가야지. 네? 내가 같이 살면서 너 집안일하는 거랑 씀씀이 좀 봐야겠다.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혼자 집에서 퍼질러 있으려고 그래? 아무튼 내일 올라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합가 제안에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가뜩이나 좁은 집에 한 명이 더 살게 되면 그야말로 돼지우리나 다름없었거든요. 남편에게 긴급하게 전화했더니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 집에 온다는데 뭐가 그리 호들갑이야. 여지껏 나 검사 임용될 때까지 우리 엄마가 다 뒷바라지 했는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당신 그런 여자였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차마 그 합가 제안을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 있는 옷을 다 빼서 시어머니가 묵으실 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시어머니와 합가를 시작한 이후로 저는 탈모가 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연애 시절 온화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호랑이 조교 같은 분이 제 옆에서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하고 국 끓이고
남편 출근하면 빨래, 청소, 장보기까지. 그리고 점심이 되면 시어머니 밥상 차려드리고 다시 설거지에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정말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게 주는 생활비를 모두 본인이 챙기셨는데요. 저는 그 생활비를 장볼 때나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단 한 푼도 없게 되더라고요. 정말 친구랑 만나서 커피 한 잔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남편이 출세하는 게 인생 목표였어요. 아들을 키우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을 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이 혀가 꼬인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 나야. 어디야? 새벽까지 대체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알았어, 갈게. 대리 부르는 거지? 내가 대신 불러줘? 됐어, 됐어. 내가 할게.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나서 잠시 후 남편의 동료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재수 씨, 큰일 났어요. 대리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이 차를 끌고 가버렸어요. 지금 거기가 어디죠? 지금 땡땡동이요. 자꾸 괜찮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하여간 저도 술 마셔서 쫓아가진 못하겠고 그 녀석 음주운전 걸리면 큰일 나는데 어째요?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저는 신발도 대충 신고 밖으로 나가 남편이 오고 있다는 길로 달려갔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며 정신없이 도로를 헤매던 중 멀리서 딱 봐도 비틀거리며 오는 차가 보였어요. 여보 하며 목 놓아 불러도 듣지 못하더라고요. 빨간불이 들어와 모든 차가 멈췄을 때 도로에서 어떤 여자 한 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더라고요. 단 1초의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달려가서 그 여자를 구해주기로요. 남편이 감옥 가는 꼴을 도저히 못 볼 것 같아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도로에 뛰어들어 그 여자를 밀친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뇌가 멈춘 듯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날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들어보니 큰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긴 수술 끝에 온몸에 철심을 가득 박은 채로 수술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게 왜 도로에 뛰어들었어? 당신이 감옥 가는 것보단 내가 다치는 게 낫지. 아이씨, 이놈의 술이 웬수지 진짜. 나 이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당신이 술 끊으라면 끊고 사람 만나지 말라 그러면 안 만날게. 저의 희생으로 남편의 길이 막히지만 않는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생명 소중한 줄 모르고 멋대로 도로에 뛰어들었으니. 지금에서야 후회하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내심 제가 남편을 위해 뛰어들었다는 걸 다행으로 여기시더라고요. 저에게 잘했다. 여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지. 하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솔직히 기분은 매우 나빴지만 남편의 출세를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제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좀 지나고 나니 저를 못마땅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아침부터 중노동에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하지만 제 다리에 철심을 박아놓다 보니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도 못 내려가고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벌떡 일어날 때가 많았어요. 몸을 구부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살림 자체가 저에게 큰 고역이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처음에는 이해하시더니
나중에는 짐덩어리라고 하시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했죠. 누구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저의 말을 잘 듣는다 싶더니 나중 되니까 대놓고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오늘도 회식했어? 그렇지 뭐. 당신도 이제 건강관리 할 때야. 일찍 일찍 좀 다녀. 어, 내 말 듣고 있어? 알았다니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은 대충 듣고 뭔 전화가 그렇게 중요한지 핸드폰을 꼭 쥐고 잠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와이셔츠를 보니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자고 있는 남편 몰래 핸드폰을 들춰봤습니다. 근데 핸드폰에 웬 여자와 연락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아주 난리 부르스를 떨더군요. 당장 깨워서 따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또 밤늦게까지 일한 남편이 신경 쓰여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남편을 불러세워 물어봤어요. 이 여자 누구야? 누군데 당신이랑 밤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고 헤어지니까 보고 싶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왜 내 핸드폰을 보고 그래? 요새 영 수상해서 봤어. 왜? 아내가 핸드폰 좀 보면 안 돼? 하여간 의심만 많아가지고. 아 시끄럽고 그 밥이나 차려. 해장 좀 해야겠으니까. 내 눈을 보고 얘기해. 당신 여자 있지? 아씨, 아 진짜 아니라니까.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짜증나게 하고 있어. 나 지금 일하러 가는 거 안 보여? 늦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지금 당신이 화낼 처지야? 지금 당신 출근이 중요해? 이런 문자를 받는데 어느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 저희의 목소리가 컸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방에 불쑥 들어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는 출근한다는 애 붙잡고 뭔 짓이야? 어머님, 이 사람이 저 몰래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까요?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여자랑 마주칠 수도 있지. 뭘 그리 호들갑이니? 어? 이 집 밖을 떠나면 남의 난자라고 생각해라. 솔직히 여자 만나면 네 남편 잘났다 생각하면 되지 왜 애를 쥐잡듯이 혼내고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 시끄럽고 얼른 밥이나 차려. 상혁이 배고프겠다. 나란 일 하는 애를 붙잡고 아침부터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니? 자고로 현명한 여자란 남편의 부족한 부분까지 품어주는 게다. 그러니까 우리 상혁이 그만 좀 들들볶고 아침밥이나 차려.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제가 유난인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내가 떡하니 있는데 다른 여자와 사랑한다느니 보고 싶다느니 문자를 주고받은 남편 잘못이잖아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제 편을 안 들어주실 줄은 알고 있었지만 감싸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하지만 어찌나 철저한지 그 여자 이름 석자조차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핸드폰을 2중 3중으로 잠금을 설정해 놓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만나더라고요. 솔직히 살면서 남편이 한 번쯤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까지 같이 뻔뻔하게 나오니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한 건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주 덤덤한 표정으로 저에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끝내고 싶어. 먼저 바람을 피워놓고 이혼을 하자고? 법도 모르는 나도 알아. 내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당신 꼼짝없이 내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 증거 있어?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있냐고. 당신 진짜 비겁하다. 눈앞에서 들켜놓고 발뺌을 해?
당신 만나는 여자 있잖아. 여보, 무슨 소리야? 어? 내가 바람을 피우다니. 난 당신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솔직히 당신 아내로서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 이혼 못해. 절대 못해. 당신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 들일 거잖아. 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디 한번 법으로 싸워봐? 난 자신 있어. 당신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게 내가 공부 좀 하라고 했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차에 뛰어든 거 잊었어? 당신 위해서 돈 벌고 살림하느라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아냐고. 아, 그러니까 법으로 싸우자고. 검사인 나를 상대로 이혼 소송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을 것 같아? 있으면 여기서 징징대지 말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우리 예전에 정말 좋았잖아. 위기 한 번 없는 부부가 어딨어. 우릴 잘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게 질린다는 거야. 당신은 병신마냥 나 없인 아무것도 못해? 어? 어차피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끝내자고 좀. 위자료 값 준다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나쁜 새끼. 어떻게 조강지처를 버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벌 받을 거야. 그래. 솔직히 당신이 나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마운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미치는 결혼을 한 것 같더라고. 검사 부인이 고졸이 뭐냐? 고졸이. 멍청해 진짜. 아우 씨, 수준 떨어져 씨. 네가 그렇게 무식한 년이라서 내가 여지껏 모임 자리에 안 데리고 나간 거야. 알아?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연애 때 나만 바라봐주고 그동안 고생시킨 거 다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어머님, 못 배운 거 겨우 받아줬더니 감히 내 아들한테 대들어? 어차피 제 편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면서.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 편 드시기 전에 며느리 입장도 생각하셨어야죠. 솔직히 네가 내 아들한테 가당키라도 하니? 나는 너 못마땅해. 너만 아니면 우리 상혁이 지금쯤 빵빵한 처가댁 사유로 들어가서 지금보다 승승장구했을 텐데. 네가 우리의 발목을 잡은 거야. 그건 알고 있냐? 어머니. 됐고 조용히 여기 도장 찍어라. 내가 네 도장 가져왔으니까 직접 찍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합의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아주 작정을 한 거죠. 제가 못하겠다고 버티니까 제 손을 붙잡더니 억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방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짐 싸놨으니까 나가. 지금 저 내쫓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나가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너 데리고 살아준 세월 돈으로 보상하라고 하고 싶지만 사정이 딱해서 그건 하지 않으마. 깔끔하게 헤어지자꾸나. 저 못 나가요. 아시잖아요. 어머님 아들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는지. 지 스스로 한 짓 가지고 왜 우릴 탓해? 얼른 나가. 시어머니는 저를 필사적으로 밀어내시더니 결국 현관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어느새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서 하염없이 통곡을 하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내쫓긴 저는 친구 집에 가서 며칠을 신세를 졌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그 남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변호사와 상담할 돈도 없었고 권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사람에게 이혼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사랑도 없고 의리도 없으니
망가진 관계나 다름없잖아요. 바로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이혼해줄게. 대신 돈은 좀 받아야겠어. 그 인간은 끝까지 치졸하게 저에게 요목조목 따지더니 결국 푼돈을 주더라고요. 그 인간을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끝내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친구가 알아봐준 임시 쉼터에 가서 일단 짐을 풀었어요. 일도 알아봐야 하고 집도 알아봐야 하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지 싶어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에 전 남편의 SNS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웬 여자와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평소 저와 찍은 사진은 절대로 올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남편 SNS를 통해 그 여자의 정보를 캐보니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어느 회사의 딸이더라고요. 재벌 딸과 결혼하기 위해 그토록 이혼을 원했었나 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딱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전 남편이 재벌 딸과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니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몸에 힘이 쭉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싶더라고요. 모든 걸 포기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저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보고 있는데 쉼터 앞에 고급 세단이 서더니 웬 중년 여성 한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분은 쉼터 안에 들어오셨고 잠시 후 관계자 한 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영문도 모른 채 밖으로 나갔더니 아까 그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이 저를 보며 눈물을 그렁이고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효진아. 누구신데 제 이름을... 엄마야. 순간 얼음이 되어 몸이 굳었습니다. 저에게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엄마가 있었는데요. 가난을 이기지 못한 엄마는 20년 전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희 아버지는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고요. 사실 저는 엄마라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는 엄마 없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매일 찾아 헤매다가 쉼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온 거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엄마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어요. 엄마의 어깨를 때리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20년 동안 간직한 서러움, 원망, 그리고 그리움까지. 그날 모든 감정들이 눈물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가진 짐을 모두 챙겨 엄마가 사는 집으로 갔는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랐어요. 혼자 살기에 너무 넓은 고급 저택이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차 한 잔을 주며 살아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꼭 성공하고 싶었어. 성공해서 얼른 가족들 먹여 살리고 싶었지. 우리 딸만큼은 넉넉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어. 엄마가 어리석은 짓을 해버렸어. 막상 나와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야. 무작정 식모살이를 하다가 혼자 사시는 사모님 간병해주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이 외롭게 돌아가셨어. 내가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유산을 전부 나한테 물려주셨더라고. 삶이 좀 나아지고 나서 다시 우리 가족을 찾게 됐는데 이미 남편은 하늘나라로 가고 딸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어찌나 좌절스러웠는지 몰라. 조금만 더 일찍 찾아가 볼걸. 조금만 더 신경 쓸걸. 매일매일 후회했어. 우리 딸이라도 찾고 싶어서 방방곡곡 찾아 헤맸는데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네. 너무 늦게 찾아왔지? 못된 엄마 용서해 줄 순 없겠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리 딸이 살아온 인생이 듣고 싶은데. 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년 만에 만난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도로에 뛰어들어가 온몸에 철심을 받고 쫓겨나듯 이혼당하게 된 일까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엄마, 나 그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 나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랑 시모 전부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엄마가 이제 지켜줄게. 걱정 마. 극적인 상봉 이후 저희 모녀는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 어느 순간부터 전 남편이 잘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어느 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남편이 장가간 회사 이름이 뭐라고? 대답해줬더니 알았다고 하시며 서류를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곤 별거 아닌 회사네 하며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일을 배우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엄마가 하는 일 같이 해야지. 난 근데 배운 게 없는데? 엄마 말 잘 들어. 세상에는 이제 학벌이 아무 소용 없어. 무조건 능력 있고 권력 잡는 사람이 먼저야. 엄마가 열심히 뒷받침해 줄 테니까 너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저는 그 후로 천천히 엄마에게 일을 배웠고 동시에 경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루에 책 한 권을 전부 읽을 정도로 열심히 하며 느낀 건 정말 아는 게 힘이더라고요. 경제 지식이 없었을 땐 그저 예금만 해놓고 더 나아가서 적금 정도로 만족했는데 배우고 나니 참 다양하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엄마는 저를 불러앉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바로 돈이야. 효진아, 돈으로 네 전 남편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어떻게? 이미 내가 그 회사 주식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 회사가 워낙 부실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 건 식은 죽 먹기 같아서 조금씩 사모으고 있었지. 그쪽도 아마 놀랄 거야. 갑자기 돈을 들이붓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아무튼 그 주식의 주인은 너니까 마음대로 해. 적당한 때에 주주총회 가는 것도 좋고. 정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전 남편의 처가 회사 주식을 제가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전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부터 그 회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조직도는 물론 그 회사의 연봉, 자산, 그리고 연휴까지 죄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사도 체크했어요. 검사 출신 사위라는 타이틀이 참 특별하긴 한가 보더라고요. 전 남편의 이름이 기사에 가끔 나왔습니다. 대쪽 같은 검사를 꿈꾼다고 하더니 결국 그 사람에게 검사라는 직업은 한 기업의 사위가 될 발판이었을 뿐이었나 봐요. 장인어른에게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 촉망받는 사위였는지 3년 만에 임원이 되더라고요. 외동딸밖에 없는 그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게 훤히 보였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망신을 줄 계획이었죠. 주주총회에 초대가 온 날 저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에 있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엄마와 함께 고급 세단을 타고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은 엄마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와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여사님? 내 딸이에요.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둘러보니 전 남편은 아직 자리에 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예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라볼 뻔했어요. 명품백을 들고 도도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아들이 곧 회사의 사장이 될 테니 기세등등했겠죠. 저는 일부러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요.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전 남편이 강당에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저를 보지 못한 채로 앞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원래 주주총회엔 안건 내는 사람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 그저 상품 받아가는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아마 오늘도 순탄하게 마칠 거라 생각했겠죠. 오늘 특별한 날로 만들어줘야겠다 다짐하며 사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이어 전 남편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어 한상혁 전무의 사장직 위임에 대한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신 분이 있다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대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고요해지면서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저는 최대 주주인 차명숙 여사의 대리인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상혁 전무는 사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한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상혁 전무는 책임감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온몸을 바쳐 희생한 아내를 버리고 재벌이 되겠다며 검사직도 내팽개친 인간을 우리가 사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저런 근본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때 엄마가 옆에서 일어나서 외쳤어요. 최대 주주의 권한을 걸고 위임권을 반대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시모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면서 기겁을 하고 있었고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권한을 가지고 나타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결과는 보나마나였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에 대고 한상혁 전무의 위임권을 기각합니다 하며 다음 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전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오랜만이네 하고 물었어요. 우리가 안부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 경영권 손에 쥐고 흔드는 거 부끄럽지 않아? 부끄러워야 하는 건 당신이지. 안 그래도 회장님께 메일로 우리 과거 보냈어. 왜 그래? 어? 그런다고 우리 사이가 달라지지 않잖아. 헤어졌잖아. 어? 그러면 쿨하게 좀. 저는 손을 올려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멀리서 예전 시모가 달려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대체 뭐하는 년이야? 어머님, 상황 파악 안 되세요? 지금 어머님 저한테 삿대질할 처지 아니세요. 제 말 한마디면 그쪽 아들 인생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저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나 버린 인간한테 복수하려고. 당신 아들 이제 절대로 이 회사에 발 못 붙여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게 진짜?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대로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읊조리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와 엄마는 풍비박산난 그곳을 잠시 감상하다가 유유히 빠져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날 엄마와 축배를 들고 오랜만에 불면증 없이 푹 잤어요. 둘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통쾌한 거 있죠. 그리고 며칠 후 엄마가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집에서 쫓겨났대. 회사 망신이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단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 앞에 제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봤더니 전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부엌에 들러 소금을 통째로 들고 나갔어요. 왜 왔어? 효진아, 내가 진짜 미안했다. 그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
알잖아. 나 정말 가난하게 자란 거.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엄마 지금 몸져 눕고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이 되어보니까 당신 생각이 나더라. 그때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울지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 쫓겨나니까 그제서야 내 생각이 나. 나라면 미안하고 민망해서 그런 말 못하겠다. 효진아, 내가 어리석었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남의 집에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사라져. 신고하기 전에. 효진아! 효진아! 전 남편은 다급하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전 남편은 소금을 묵묵히 받아내며 버티더니 결국 밤이 되어 사라지더라고요. 이후로 찾아오면 경호원분들을 불러서 내쫓았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하대요. 그래서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소식도 거기서 뚝 끊기게 되었어요. 한번 끌어내리고 나니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미련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엄마에게 일도 배우며 바쁘게 보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40대가 되었네요. 이제는 제가 투자 회사의 CEO가 되었는데요. 주변의 대표님들을 보면 제가 젊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 집에서 시집살이 할 땐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가더니 이제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을 즐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긴 사연 여러분들께 보낸 이유는 부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한 자씩 한 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애정을 퍼부어 주지 마세요. 분명 후회로 돌아오니까요. 각자의 인생은 소중한 법이잖아요. 스스로의 인생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